이제부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당연히 시조 동명성왕이겠죠? 근데 동명왕은 지난번에 동명한 편 다루면서 했잖아요. 재탕에서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동명왕 주몽 이야기는 이미 동명한 편 시리즈에서 다뤘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동명한 편 프롤로그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동명한 편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내용은 엄밀히 차이가 있어요. 동명한 편이 구 삼국사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주몽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위주로 다루었던 반면 삼국사기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편집하고 주몽의 비교적 현실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버전의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명한 편에는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이 있고 동명한 편에는 없는데 삼국사기에는 있는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이번에는 동명한 편과 삼국사기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하나의 사건이나 설화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이 주몽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추가로 달아놓은 주석에 따르면 추모 또는 중해라고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표기 방식으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태조 중모왕,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기에서는 태조 도모대왕이라는 표현이 확인됩니다. 동명성왕의 이름 표기 방식에 주몽, 추모, 중해, 중모, 도모 등의 여러 버전이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추모는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도 확인되는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인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니 특이하죠. 그런데 이건 고대인들의 이름을 한자로 기록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원래는 방금 소개한 버전들과 비슷하게 발음되는 순 우리말 이름이 있었는데 한자를 처음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그 이름과 비슷하게 발음되는 한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름을 표기했겠죠. 이렇게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표기할 때는 실제 한자의 뜻보다는 한자의 발음을 우선시해서 표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한자의 뜻이 전혀 관계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표기 방식을 소리만 빌려와서 표기했다고 해서 음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제 발음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빌려와서 기록한 결과 주몽, 추모, 중해, 중모, 도모 이런 식으로 여러 버전들이 남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버전들 모두 실제 이름과 100% 일치하는 발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알려진 버전은 주몽이고 삼국사기에서도 주몽으로 표기되었으니 삼국사기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당분간 계속 주몽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명한 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부여의 왕 해부르는 늑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 제사를 지내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금색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나타났고 해부르는 기뻐하며 이 아이를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화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화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습니다. 해부르가 금화를 얻은 이후 어느 날 재상 아람불이 해부르에게 말했습니다. 일전에 하느님이 저에게 내려와 말씀하시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피하라. 동해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서번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읍할 만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부르는 아람불의 권유에 따라 동쪽의 가서번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부여의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스스로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칭하며 이곳을 자신의 도읍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동명한 편에서는 구 삼국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해모수를 천재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고 해모수가 하늘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었는데 지금 읽고 있는 삼국사기에서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자칭했다고 하죠. 이렇듯 삼국사기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편집하고 비교적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의 아들이 부여의 옛 도읍에 내려와 다스리고 하늘과 땅을 오갔다는 설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편집한 결과 이렇게 주몽의 아버지가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자칭한 알 수 없는 인물이 된 것이죠. 한편 동부여에서는 해부르가 죽고 금화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어느 날 금화가 태백산의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하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깨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서도 편집된 게 느껴지죠? 동명왕 편에서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초능력으로 궁궐을 만들어서 술상을 차린 다음 유화 자매를 유인하여 유화를 감금했었죠. 또한 해모수가 하백에게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도 하백과 도술 대결을 펼치는 등 해모수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모수에게 버림받은 유화가 아버지 하백의 분노로 쫓겨날 때도 유화의 입술을 길게 늘어뜨려 추방하였고, 우발수에서 어부 강력부추의 물고기를 훔쳐먹다가 쇠그물로 붙잡히는 장면도 있었죠.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유화가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자칭하는 한 남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부모님의 중매도 없이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심플한 버전으로 편집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삼국사기 편찬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유화의 말을 들은 금화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햇빛이 유화를 비추었습니다. 유화는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추었고, 그로 인해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금화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들판에 버렸더니 새들이 날개로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결국 금화왕이 알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트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인 유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유화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외모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여 7살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리하여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일컫기 때문에 이름을 주몽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때 금화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중 첫째 아들인 대소가 금화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됨이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시옵소서. 그러나 금화는 대소의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주몽은 날렛말을 알아보고 날렛말에게는 먹이를 주려 야위게 하고 둔한 말에게는 잘 먹여 살찌게 하였습니다. 금화는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들판에서 사냥하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자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유화는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구나.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 3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라는 강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몽은 추격해오는 부여의 병사들에게 붙잡히는 것이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났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 탈출에 성공한 주몽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모든 곳에 이르러 3명의 현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배 옷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으며 한 명은 수초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제 이름은 제사입니다.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골입니다.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제 이름은 묵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각자 이름을 소개하였으나 모두 성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몽은 제사에게 극씨, 무골에게 중실씨, 묵거에게 소실씨라는 성씨를 주고 모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3명의 현명한 사람들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주몽이 제사, 무골, 묵거 3명의 현인을 만나서 신하로 삼았다는 이 이야기는 동명편에서는 못 봤던 내용이죠. 동명편에서는 이 3명의 현인들을 만난 이야기 대신 유화가 보낸 비둘기에게서 보리종자를 얻었다는 이야기만 실려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명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구 삼국사에서 전하는 전승과는 조금 다른 버전의 전승도 참고한 것은 아닐까 싶네요. 원래 설화란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나 세부적인 설정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법이거든요. 참고로 주몽이 3명의 현인을 만난 이야기는 중국의 역사서인 위서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하여 주몽은 그들의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몽은 졸본 땅의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의 지세가 험준한 것을 보고 도읍으로 삼으려 했으나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비류수라고 하는 강가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주몽은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로 지었고 자신의 성씨는 고구려에서 따와 고시로 삼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몽의 나이는 22살이었으며 기원전 37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삼국사기 편찬자는 주석을 달아 앞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 말하기를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는데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주몽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라고 한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주몽이 신하들과 함께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버전에서는 원래 졸본 땅에 졸본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주몽이 졸본부여 왕의 딸과 결혼하였고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버전은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주몽과 그를 따라온 신하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앞의 버전과 달리 졸본 토착 세력의 역할도 컸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버전은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나오는 온조왕설화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온조왕설화에 따르면 백제 온조왕의 아버지는 주몽, 어머니는 졸본부여 왕의 딸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백제 책에서 전해지는 전승을 고구려 본기에도 인용한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버전의 차이를 통해 고구려 왕실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백제 왕실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몽이 부여에서 낳은 아들인 유리로부터 이어진 고구려 왕실에서는 당연히 졸본 토착 세력보다는 주몽의 역할을 강조했을 것이고 백제 왕실은 그 유리에게 밀려난 온조로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므로 당연히 온조의 모계인 졸본 토착 세력의 역할도 컸음을 강조했겠죠. 이 사례 역시 하나의 설화가 전달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예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졸본에 정착한 동명성왕 주몽은 주변 세력들을 복속시켜 나갑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 땅이 말갈부락에 접해 있어 말갈인들의 침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갈이라는 이름은 교과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발해를 세우는 데 참여했으며 고구려인과 함께 발해의 구성원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말갈이란 일반적으로 지금의 만주 지역 동북부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던 수련민들을 일컫습니다. 이 일대에 거주하였던 수련민들은 시기에 따라 숙신, 음루, 물길, 말갈 등으로 불렸으며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들의 선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말갈인들 중 일부는 고구려에 복속되기도 하였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발해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였죠. 말갈이라는 세력은 중국 사서에서는 6세기 이후의 기록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 국내 사서인 삼국사기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주변의 말갈 부락을 물리쳤다는 기록은 삼국사기 내의 말갈 관련 기록 중 가장 이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제봉기와 신라봉기의 초기 기록에서도 말갈이 백제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확인되죠. 아까 말갈은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수련민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말갈이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공격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산 정약용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등장하는 말갈이 만주 지역에 거주했던 6세기 이후의 말갈이 아니라 강원도의 동해를 말갈로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기의 말갈을 진짜 말갈이 아닌 가짜 말갈, 즉 위말갈이라고 정의했죠. 단재 신채호 역시 삼국사기의 말갈을 예족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채호 선생님은 한반도의 말갈뿐만 아니라 실제 만주 지역에 거주했던 수련민인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역시 예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만주 지역의 퉁구스계 수련민들도 넓게는 고대 우리민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의 학자들 중에는 한반도의 말갈을 두 세력으로 나누어 백제를 공격했던 말갈을 강원도 영서 지역의 맥족, 신라를 공격했던 말갈을 강원도 영동 지역의 예족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말갈이라는 개념 자체를 특정 종족명이 아닌 고구려 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칭으로 해석하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등장하는 말갈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 정권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반독립적인 집단으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을 참고한다면 동명성왕이 물리쳤다는 말갈 부락은 실제 퉁구스계 수련민족 말갈이 아닌 예맥 계열의 주민이거나 아직 중앙 정권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졸본 주변의 반독립적인 주민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말갈 부락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동명성왕은 주변 세력들을
복속시켜 나갑니다. 얼마 후 동명성왕이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졸본 인근에 흐르는 강인 비류수에 채소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비류수 상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상류에 있는 비류국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류국의 왕 송양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과인이 바닷가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소.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소.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였소.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 지난번 동명언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송양은 자신의 집안이 더 오래전부터 왕노릇을 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동명성왕에게 자신들의 속국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죠. 이에 동명성왕은 그 말을 분하게 여겨 송양과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화를 쏘아 기회를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기원전 36년 6월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동명언편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죠. 동명언편에서는 구 삼국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동명왕과 송양의 활쏘기 대결뿐만 아니라 동명왕이 부분노를 시켜 비루국의 북과 뿔피를 훔치는 대목, 누구의 궁궐이 더 오래되었는지 대결하는 대목, 동명왕이 저주를 내려 비루국의 홍수를 일으켜 송양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대목이 그대로 나왔었죠. 반면 삼국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생략되어 동명성왕과 송양의 활쏘기 대결만 나오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송양이 얌전히 항복하였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내용들 역시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보기에 대부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보였으니 활쏘기 대결만 남겨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류국을 복속시키게 된 동명성왕은 옛 비류국 땅의 이름을 바꾸어 다물도로 삼고 송양을 그 땅에 봉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의 설명에 따르면 다물이란 고구려 말로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며 옛 비류국 땅을 다물도로 부르게 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물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구려 말로 옛 땅을 회복한다라는 그 의미 덕분에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2000년대 초반에 고구려 열풍과 함께 유행했었죠. 다들 드라마 주몽 아시죠? 거기서 주몽이 이끄는 군대 이름도 다물군이었잖아요. 이렇듯 이 다물은 옛 고구려어 단어들 가운데 대중적으로 비교적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명성왕은 어째서 새롭게 정복한 영토인 옛 비류국 땅에 옛 땅을 회복하였다는 의미의 다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동명언편 영상에서 송양의 비류국이 고조선계 토착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점에 주목하여 고구려 역시 비류국과 마찬가지로 고조선에 대한 계승의식이 있었고 고조선의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옛 비류국 땅을 다물도라고 이름 지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죠. 한편 이와 반대로 항복한 비류국의 관점에서 이해한 견해도 있습니다. 즉 다물도의 우두머리로 임명된 비류국왕 송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구려에 항복했다가 다시 그 땅의 우두머리로 봉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과 같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동명성왕이 옛 비류국 땅을 다물도로 바꾼 이유에 대해 정확히 뭐가 정답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류국은 동명성왕이 졸본 일대에 정착한 이후 처음으로 복속시킨 주변 토착 세력이었으며 복속 과정에 대한 설화가 상세히 남을 정도로 중요한 세력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후대의 기록에서도 고구려 내의 지방 자치 세력들 중 하나로 비류나부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고구려가 비류국을 복속시키고 나서 그 세력을 지방 자치 세력인 비류나부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여요. 비류국의 흔적은 중국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대 중국인들이 쓴 역사서들 가운데 1에서 2세기의 상황을 기록한 후한서, 3세기의 상황을 기록한 삼국지를 보면 당시 중국인들이 초기 고구려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역사서는 공통적으로 고구려가 5개의 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는 초기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 자치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후한서에서는 고구려의 5개 부 명칭을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라고 소개하였고 원래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세력이 약해져서 현재는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삼국지에서도 후한서에서 전 왕실로 소개한 소노부를 연노부로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노부와 연노부에 들어가는 한자가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대체로 연노부는 소노부의 오기로 이해하죠. 계루부가 주몽으로부터 내려오는 고구려 왕실에 해당된다면 전 왕실이었다는 소노부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앞서 살펴본 소노부가 고구려의 전 왕족이었다는 중국 측 기록을 신뢰한다면 고구려에는 주몽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루부 왕실 이전에 다른 왕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2세기경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행정구역 중 하나인 현도군의 지명 가운데 고구려 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고구려라는
명칭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기원전 1세기경보다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인 압록강과 혼강 유역에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고조선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적들이 분포했던 것으로 볼 때 부여로부터 주몽 집단이 내려오기 전 이 지역에는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토착 세력이 먼저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에서는 주몽의 고구려가 성립되기 전의 토착 세력을 원고구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몽과 송양의 대결 이야기는 부여에서 내려온 이주민 집단이 원고구려 지역의 주도권을 잡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토착 세력의 저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한편 주몽의 고구려에 복속된 토착 세력들 중에는 비류국 외에 다른 소국들도 있었을 텐데 송양과의 대결 이야기가 유독 잘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원래는 송양의 비류국이 토착 세력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고구려 지역의 주도권이 송양의 비류국에서 주몽 집단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주도권 교체를 고대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원래 고구려에 다른 왕실이 있었으나 왕실이 교체되어 게르부가 새롭게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삼국사기의 비류나부가 중국 측 기록에 나오는 전 왕실 소노부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양의 이름이 소노부의 소노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송양이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소노라고 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본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송양이 인명이 아닌 지명이라는 기존 견해를 비판하며 소노부와 비류나부를 별개의 세력으로 보는 소수의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류나부가 소노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노부와 비류나부가 동일한 세력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부여에서 내려온 이주민 집단이 토착 세력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비류국의 저항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비류국을 복속시키는데 성공하였으니 이제 나라의 기틀을 제대로 다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명서왕은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 제대로 된 궁궐 없이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5년 3월 황룡이 골령이라는 골짜기에 나타났으며 7월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골령의 남쪽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기원전 34년 4월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기상이변 현상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들이 일어난 이후 동명서왕은 기원전 34년 7월 처음으로 성곽과 궁궐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동명한편에서는 골령의 검은 구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산을 보지 못했고 수천 명의 사람 소리가 토목 공사를 하는 것 같이 들렸는데 7일 만에 안개가 걷히니 성곽과 궁실 누대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궁궐 공사가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확실히 신비로운 요소가 많은 이야기죠.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그런 자세한 과정은 나오지 않고 그냥 한동안 기상이변 현상들이 이어지다가 얼마 후 성곽과 궁궐을 지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차이가 왜 일어났는지 눈치채셨겠죠. 이 역시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편집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궁궐 공사가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신비로운 요소가 편집되면서 이 기상이변 현상과 궁궐 공사 간의 인과관계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돌본의 성곽과 궁궐을 지은 지 2년 후인 기원전 32년 10월 동명서왕은 또다시 대외정벌에 나섭니다. 이때 동명서왕은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에 있는 행인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고 성읍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행인국은 기록 자체가 간략하고 다른 기록에서도 언급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세력인지는 알 수 없고 단지 태백산의 동남쪽에 위치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태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묘향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행인국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강 고구려 동쪽의 여러 소국들을 복속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4년 후인 기원전 28년 11월 동명서왕은 부위엄이라는 신하에게 명하여 부곡절을 정벌에 멸망시키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옥저는 한국사 교과서나 시험 교재에서 한 번씩 언급되는 나라죠. 나라에 왕이 없고 고구려에게 복속되어 공물을 바쳐야 했으며 민며느리제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그 나라요. 사실 이 옥저의 풍속에 대한 내용은 중국의 후한서와 삼국지에 기록된 정보입니다. 후한서와 삼국지는 각각 동옥저전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정보를 기록하였죠. 후한서가 1에서 2세기, 삼국지가 3세기경의 상황을 기록했다는 걸 감안하면 옥저는 최소한 2에서 3세기경 이전에는 고구려에 이미 복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한서와 삼국지의 동옥저전에는 옥저 내에 북옥저와 남옥저가 따로 존재한 것으로 기록했는데 방금 살펴본 삼국사기 기록과 연계해서 본다면 북옥저는 동명성왕 시기에 이미 복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구려 6대 태조대왕 시기에
동옥저를 정복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1세기경에 이르면 나머지 옥저 세력도 고구려에 복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한서와 삼국지에 따르면 이 북옥저는 남옥저와 800열이 떨어져 있었으며 음루라는 수련민 집단과 접해 있었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중국 기록에서 전하는 지리 정보를 근거로 북옥저의 위치를 대략 지금의 두만강 북쪽에 중국 연변과 러시아 연해주 남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고학적으로 단결 크로노프카 문화라고 하는 초기 철기시대 문화가 존재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 문화를 일구었던 주민들을 북옥저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이 문화권에서는 해안가에 위치한 일부 유적들에서 세형 동검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데 한반도나 길림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 지역의 옥저 세력이 고조선과의 교역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북옥저와 접해 있던 음루라는 수련민 집단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을 잘했는데 북옥저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여름에는 언제나 깊은 산골짜기의 바위굴에서 살면서 수비하고 겨울에 얼음이 얼어 백길이 통하지 않게 되면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음루가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는 흑룡강 중하류 지역에는 폴체 문화라는 초기 철기시대 문화가 분포하는데 남쪽의 단결 크로노프카 문화와 가까이 접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이 폴체 문화 주민을 음루로 보고 있습니다. 폴체 문화의 마을 유적들은 주로 가파른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위치하며 어떤 유적들은 주변에 목책, 환호, 토루를 설치하는 등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러시아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마을 유적의 분포 양상을 통해 폴체 문화 사회에 전쟁이 잦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관련 학자들은 이러한 고고학적인 정황을 음루인들이 주변 국가들을 자주 노략질했다는 중국 기록과 연결시켜 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북옥저와 관련한 재미있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부여가 북옥저 지역에 위치했다는 견해입니다. 일부 영상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동부여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부여왕 헤부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옛 도읍을 버리고 동쪽의 가서본으로 가서 세운 나라였죠. 그리고 그 헤부르의 뒤를 이어 양아들인 금화가 다스린 나라였으며 주몽이 태어난 곳이자 주몽을 핍박하여 도망가게 만든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동부여 북옥저설에 따르면 이 동부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송화강 유역의 부여가 아니라 두만강 유역의 북옥저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부여라는 나라 자체도 주몽이 살았던 기원전 1세기가 아닌 무려 300여 년 후인 서기 3세기경이 되어서야 생겨난 나라이며 주몽이 태어난 곳도 동부여가 아닌 북부여였다고 합니다. 다소 좀 복잡하죠? 이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기 3세기경 부여의 상황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서기 3세기경 북방 초원에서는 선비족들이 성장하여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운데 요서 지역에 진출한 모용 선비가 부여와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용회가 이끄는 모용 선비는 서기 285년 부여를 침공하여 부여의 도성을 함락시켰는데 이때 부여의 왕인 의려가 자결했고 의려의 아들인 의라를 포함한 부여 왕족들은 당시 고구려 영토인 옥저 땅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1년 후 중국 서진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동부여 북옥저설에서는 이때 옥저로 피신했다가 나라를 회복하여 원래의 부여 땅으로 돌아온 세력이 북부여, 옥저 땅에 그대로 남아서 자립한 세력이 동부여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동부여는 서기 5세기경까지 존재하다가 서기 41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정벌당하여 멸망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동부여는 서기 3세기경 모용 선비의 침입 이후에서야 북옥저 땅에 생겨난 망명 정부이기 때문에 동명성왕 주몽의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삼국사,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주몽의 고향을 동부여라고 전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참고로 고구려인들이 직접 새긴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후대의 기록들과 달리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전하는데 동부여 북옥저설에서는 이 광개토대왕 비문의 기록을 우선적으로 신뢰하여 주몽의 고향이 북부여가 맞고 구삼국사의 동부여 버전은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동부여는 추모왕의 속민이었다고 기록되었는데 동명성왕 시기에 실제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된 적은 없었으니 동명성왕에게 정복당한 북옥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논리 전개가 복잡하긴 하지만 재미있는 주장이죠. 다만 이 학설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가설이 성립될 수 있는 기본 전제로 북옥저 지역에 부여 왕족들이 세운 망명 정부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용 선비의 부여 침략 사건을 다룬 진서 동의열전의 기록을 잘 보면 부여의 왕족들이 옥저로 잠시 도망가긴 했으나 바로 이듬해 서진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회복했고 의려왕의 아들인 의라가 부여로 돌아가서 왕이 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옥저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이 기록에는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 북옥저 땅은 동명성왕 이후로 줄곧 고구려의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곡저에 부여 망명 정부가 세워지려면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동부여가 배신하여 조공을 하지 않자 광개토대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정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동부여가 부곡저 땅에 세워진 망명 정부가 맞다면 고구려는 부여인들에게 무려 200년 동안 멀쩡한 영토도 내어주고 자신들에게 반항하게 되는 세력으로 키워졌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는 점과 당시 정황을 함께 놓고 볼 때 부곡저의 부여 망명 정부가 200년 동안 존재했다는 기본 전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개토대왕 비문의 선전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광개토대왕 릉비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과 고구려 왕실의 신성함을 선전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종이에 쓰는 것보다 돌에 새기는 작업이 훨씬 어렵기도 하고 분량의 한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거나 새기지는 않았을 것이고 광개토대왕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적들을 선별하여 비문으로 새겼겠죠. 그런데 동부여 부곡조설의 전제대로라면 동부여는 서기 3세기경에서야 고구려 땅에 만들어진 망명 정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개토대왕의 동부여 정벌 역시 고구려 영토 내에 있던 작은 망명 집단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진압한 사건에 불과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을 굳이 정벌업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에 새겨 넣어야만 했을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반면 구 삼국사의 내용대로 주몽이 동부여에서 살다가 왕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부여를 탈출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동부여 정벌을 광개토대왕의 중요 업적으로 선별한 것이 납득됩니다. 시조 추모왕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가문의 원한을 광개토대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거든요. 게다가 광개토대왕 비문 일면의 첫머리에서 고구려 왕실의 신성함을 설명하면서 추모왕, 유류왕, 대주류왕 3명의 왕들을 소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동명서왕이 동부여에서 자랐다는 구 삼국사 버전을 전제로 두고 봤을 때 동명서왕은 동부여 왕자들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탈출하였고 유리왕 역시 동부여에서 탈출하였으며 왕이 된 이후에는 동부여 대소왕의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대무신왕은 대소왕을 죽여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이 3명의 왕들이 모두 동부여와 악연이 있는 것이죠. 즉 광개토대왕 릉비는 비문 첫 구절에 동부여의 원한을 가진 3명의 왕들을 먼저 서술하였고 마지막 정복기사 부분에는 그들의 후손인 광개토대왕이 동부여를 정벌한 내용을 넣음으로써 완벽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구려 왕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이쪽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부여 부곡조설의 주장대로 주몽의 고향이 원래는 북부여였고 동부여 버전이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면 그것을 삽입한 주체가 어떤 세력이었고 무슨 목적으로 멀쩡한 시조왕의 고향을 과감하게 고쳐버린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부여 부곡조설에서는 고구려 후기에 왕의 권력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던 시기에 동부여 버전이 삽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연개소문의 집안인 연시가문 입장에서 동부여 출자설에 호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세력가 가문이 건국신화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한 것이 맞다면 차라리 가문의 조상이 건국에 공을 세웠다거나 시조왕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굳이 시조왕의 고향을 동부여로 고쳐놓고는 동부여 왕실에서 괴롭힘을 받아서 도망쳤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하는 광개토대왕 비문의 기록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잘 뜯어보면 광개토대왕 비문의 주몽 북부여 출자설은 구 삼국사의 동부여 출자설과 크게 모순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번 동명원편 영상에서 봤듯이 구 삼국사 기록에 따르면 주몽이 태어나서 자란 곳은 동부여이긴 하지만 주몽의 아버지는 북부여의 왕 해모수입니다. 해모수와 유하가 처음 만난 장소 역시 부여의 옛 도읍, 즉 북부여 땅이었고요. 그러니까 구 삼국사 버전은 주몽이 비록 동부여에서 자라긴 했어도 그 근원은 북부여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 삼국사 버전 속 동부여는 어디까지나 주몽의 그리운 고향이라기보다는 주몽을 핍박한 세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 삼국사의 동부여 출자설은 광개토대왕 비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통한다고 할 수 있죠. 두 버전이 크게 모순된 내용이 아니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 릉비는 어째서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나왔다는 건 강조하면서도 동부여에서 핍박을 당한 내용은 전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광개토대왕 릉비는 고구려 왕실의 신성함을 선전하기 위해 세웠으며 그 분량의 한계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비문으로 새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모왕의 신성한 혈통을 상징하는 북부여는 앞에 크게 강조하고 추모왕이 동부여에서 핍박을 당한 내용은 굳이 힘들게 새겨넣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추모왕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도망으로 쓰지 않고 왕이 남쪽으로 순행을 가다가 강을 건넌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왕실의 신성함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만을 최대한 선별해낸 결과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저는 구삼국사에서 전하는 내용이 고구려인들의 인식을 제법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듯한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후대에 삽입된 기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부국저를 정복한 지 4년 후인 기원전 24년 8월 동명성왕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부여에 남아있던 동명성왕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 사망하였다는 부고였습니다. 그녀가 사망하자 동부여 금화왕이 태후의 예로 장례를 치르고 그녀를 위한 신묘를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부여에서 세워주었다는 유화의 신묘는 훗날 태조대왕 시기에도 등장합니다. 동명성왕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사당을 세워준 금화왕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해 10월 부여에 사신을 보내 토산모를 주어 보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로부터 5년 뒤인 기원전 19년 4월 부여에 있던 동명성왕의 아들 유리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고구려로 도망쳐 오니 왕이 기뻐하고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그해 9월 아들과 상봉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산에 장사 지내고 동명성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동명왕 편에서는 구삼국사를 인용하여 동명왕이 하늘로 올라간 뒤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태자 유리가 왕이 남긴 옥책직을 대신 용산에 장사 지냈다고 했었죠. 동명왕 편에서 인용한 구삼국사에서는 왕의 죽음을 평범한 사람의 죽음으로 묘사하지 않고 천재의 후손답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인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도 확인됩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따르면 시조 추모왕이 세속의 왕위를 즐거워하지 않으니 하늘이 황룡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였고 이에 왕이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딛고 서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의 죽음을 바라보는 고대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왕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늘의 자손이었죠. 그러니 왕의 죽음 역시 평범한 죽음이 아닌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인식한 것이죠. 그러나 삼국사기 편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 편집하여 평범한 사람의 죽음처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도 확인됩니다. 동명한편과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시조 박혁거세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7일 후 왕의 시신이 땅에 흩어져 떨어졌고 왕후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박혁거세가 세상을 떠났다는 정보만 전하고 있죠. 이러한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에서도 삼국사기 편찬자가 추구했던 집필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명성왕 주몽이 기원전 19년에 세상을 떠나고 태자 유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인 유리명왕입니다. 유리명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